자, 이번 시간에는 ALM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채권의 듀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개념이 이제 그 채권의 이제 현금 흐름들이 어, 대체로 이제 주식과 달리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만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채권의 이자와 원금의 현금 흐름이 측정 가능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이 만기가 있어서 그런 채권에서 이용되는 듀레이션 개념이 그 은행의 관리 기법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ALM에서 그 공부한 내용, 그 앞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ALM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ALM을 보도록 하겠어요. ALM이 이제 도입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먼저 하면은 이게 왜 안 지나가요?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뭐 이 역사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60년 이전에는 자산관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의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출이고 요게 예금이잖아요. 예금. 뭐 자본도 있습니다만 그 은행의 경우에는 자본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대출, 예금 이렇게 보는데 은행은 요게 자금의 조달이고 요게 그 자금의 운용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1960년대 이전에는 그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굴릴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측면이 너무나 그 편한 거죠. 항상 다 갖고 오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 이렇게 그 들어온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용을. 그래서 이때는 주된 그 과제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대출을 어떻게 해나가서 해서 이익을 올릴 거냐, 이런 게 이제 주된 관심사였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 그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억을 줘요. 사업하라고. 그러면은 1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면은 일단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0년대 이전에는 그래서 자산관리 시대라고 해요. 이렇게 자산관리 시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경기가 계속 이제 좋아가지고 70년대, 80년대 와서 계속 경기가 좋아져서 80년대는 아니고 70년, 60년대 이후부터 한 70년대까지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세계 우리나라는 이때 그 경제 성장이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른 나라들도 이때는 많이 높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뭐그 그 박정희 정권 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기가 다 주요해가지고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져가지고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돈만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줄 서 있어요. 높은 금리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할 때가 돈 벌 때가 많으면 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은 그때는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채관리 시대라고 그래요. 부채관리 시대.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그 예금을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그 유치하고 그래서 대출해서 그 원리금을 회수 못하는 뭐 사례가 생기면은 고객에게 예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레귤레이션 Q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레귤레이션 Q라는 것은 그 저축성 예금에 대한 수신금리를 제한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은행들이 CD, RP, CP, 유로 달러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금리 경쟁을 통해서 그 높은 금리를 줘가지고 그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죠. 그랬는데 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금환 제도 있었던 거를 이제 그 고정 환율제를 없애고 변동 환율제가 되면서 환위험이 증가하고 80년대 이후에 금리도 자유화되고 뭐 그때 그 오일 쇼크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 대출도 이제 불확실해지고 예금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이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관리해야겠다 해서 요거를 에셋 그리고 요거 liability 해가지고 A, L, M 매니지먼트. 그래서 동시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산 부채 종합 관리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LM의 대표적인 기법들이 이제 그 순이자 마진 분석, 갭 매니지먼트, 듀레이션 갭 매니지먼트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또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요 정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이자 마진 분석은 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그 살펴볼 순이자 마진은 수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뺀 그것이 이제 순이자 마진이에요. 그래서 이 순이자 마진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을 그 요인별로 찾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은 어, 요게 이제 그겁니다. 현재 시점 1이고 요게 시점 2예요. 그런데 이때의 이자를 어떻게 그 분해를 하냐면은 M1, V1 곱하기 R1 이렇게 분해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시점 2면은 M2, V2, R2 이렇게 분해를 해요. 여기서 M은 전체 자산 중 그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대조표의 그 차변, 그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여기가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러면은 여기 대출에 뭐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상업대출,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상업대출이 있다고 그래요. 주택대출, 상업대출 뭐 이렇게 대출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대출이 말고 뭐 주택대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요 한 건을 보는 거예요. 요 상업대출에서 발생된 또는 주택대출에서 발생한 그 이자 마진을 보자. 이자를 보자. 그러면은 그 이자는 이 대출 항목이 전체 자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다가 요게 전체 자산 규모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요? 그 항목의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은 바로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시점과 2시점을 비교해보면 2시점도 똑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m을 바꿔줘요. 하나씩.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손가락을 부릅시다. 포인터가 작아서 안 보이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M1과 M2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믹스의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올 때는 V를 바꿔줘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V의 차이예요. 볼륨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면서는 R1이 R2로 바뀐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이자율 차이예요. 레이트 차이. 그래서 이자가 이 1시점에서의 이자와 2시점에서의 이자의 차이가, 이자 마진의 차이가 뭐 항목별로 이자 마진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해왔는지를 찢어서 분해해서 보는 거예요. 이 전체의 차이는 이자 마진의 총 차이가 되겠죠. 총 차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예 예를 보면서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 가나은행이 이제 전년도에는 상업 대출이 이게 얼마예요? 10억, 100억, 1000억이네, 1000억. 그냥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10만 원이고 전체 자산이 25만 중에 10만 원이었어요. 상업 대출이. 근데 이번에는 총 수익 자산이 24만에서 12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볼륨은 이거죠. 볼륨. 총 수익 자산. 그리고 믹스는 뭐예요? 25만 중에 10만. 그러니까 10만 나누기 25만 하면 되고, 요거는 12만 나누기 24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순이자 마진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25만에서 10만은 비율이 0.4죠. 25만. 그럼 요까지가 10만으로 대출 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에 금리가 9%였다니까 9% 하고, 이랬던 것이 요쪽으로 오면서는 M2가 24만에서 12만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그리고 V2는 25만이던 게 24만원으로 됐고, R2는 9%였던 게 10%니까 R2가 10%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M1 바꾸고 V1 바꾸고 R1 바꿔요. R을 바꿔요. 그러면은 요 차이가 믹스 차이는 2250, 볼륨 차이는 마이너스 450, 여기는 플러스 12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3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이는 3000의 차이가 났는데 그 구성 비율을 상업대출이 종전에 40%였던 거를 50%로 늘리면서 2250만큼 이자 마진의 증가를 가져왔고, 볼륨은 25만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450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자율이 1% 증가한 것에 따라서 1200원의 증가를 가져왔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표준 원가 뭐 이런 거 할 때 원가 차이 분석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그래서 요거는 약간 회계적인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미래 금리 환경에 대한 예측 관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분석에는 유용한데 미래에 대한 예측 관리 기법으로는 적합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갭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갭 매니지먼트. 갭 매니지먼트는 이자 마진 변화 요인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자율 변화에 대응한 믹스의 조정을 관리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 마진의 이자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갭이라는 지표로 측정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금리 변화에 따른 최저 구성을 하는 거다. 그럼 갭은 뭐냐? 건데, 갭은 바로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어떻게 구하냐면은, RSN은 Rate Sensitive Asset, 그러니까 변동금리 자산. 또 RSL은 변동금리 부채, 변동금리 예금이겠죠. 요거는 변동금리 대출, 요건 변동금리 예금.
이거는 금액으로 측정이 되겠죠? 갭 레이셔는 비율로 측정을 합니다. 그거는 RSA를 RSL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레이셔가 1보다 크면은 갭은 0보다 크겠죠? 그럴 때 이거를 대처대조표로 측정을 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림 18-6처럼 밑에는 난 RSA, 난 RSL 이래요. 그러니까 그 변동, 아까 금리가 그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RSA가 금리, RSL이 금리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이자 마진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RSA가 RSL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갭은 0보다 크고 갭 레이셔는 1보다 큰 거예요. 그럴 때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RSA에서 증가하는 이자의 증가가 RSL에서 지출되는 이자의 증가보다 더 많겠죠. 금액이 크니까. 금리 변화를 두 개가 이제 같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이자 마진의 증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은 RSA보다 RSL이 크다면은 지출되는 이자가 더 많이 증가하니까 이때는 이자 마진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 두 개가 같으면은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 얘기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갭을 산출해서 갭이 0보다 크냐 작냐, 1보다 갭 레이셔가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금리 상승,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마진의 변동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가 똑같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대체로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좀 더 적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금리와 그러면은 예금 금리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여기 유효 갭이라고 있는데 요거죠, 요거. 그래서 대출 금리가 1% 변화할 때 예금 금리가 0.7% 변한다고 하면은 갭은 RSA-0.7 RSL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로 결정을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마진의 변동을 측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갭 전략은 어떻게 세우느냐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갭을 증가시켜야죠. 그래서 갭을 증가시키면은 이자 마진의 증가를 가져오니까 하락할 것 같으면 갭을 감소시켜야 되고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두 개를 같이 넣으면 돼. 해칭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자율의 예상을 상승에 맞춰서 갭을 증가시킨다거나 하락에 맞춰서 갭을 감소시키는 것은 일종의 투기 전략이에요. 투기 전략. 이거는 예측을 잘 할 수 있으면은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잘 모르겠다. 그냥 금리 변화로부터는 해지하기 쉽다. 이러면 갭을 0으로 만들고 갭 레이셔를 1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듀레이션 갭 매니지먼트입니다. 듀레이션 갭 매니지먼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산과 부채는 대부분 만기가 있고 은행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고정적이어서 듀레이션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다. 그래서 듀레이션 갭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듀레이션의 개념을 은행관리기법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때 듀레이션과 관련해서 외워둬야 된다는 그 식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B분의 델타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델타 R의 D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은 또 이렇게도 측정한다. 그죠? 델타 B는 뭐 그대로 1 플러스 R의 델타 R D 하고 여기다 B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은행 가치 변화에도 요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 식을. 그래서 그러면은 대차대조표 등식에 따라서 은행 가치는 뭘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은행의 자기자본 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의 그 자기자본 가치는 원래 이렇게 됐잖아요. 대차대조표 등식은 A는 B, L 플러스 K. 이게 그 ALM 기법에서는 요 자산을 우리는 기업 재무에서는 이거를 V, B, S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ALM에 와서는 A, L, K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A는 대출, L은 예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대차대조표 등식에 따라서 L 플러스 K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K는 어떻게 돼요? 그 A 마이너스 L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K가 이제 자기 은행의 가치라고 보통 부르는 자기 자본 가치인데 그때의 변화분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러면 델타 K를 그 듀레이션에서 하나 외워두라는 이식으로 써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겠죠. 델타 K가.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델타 K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델타 A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델타 L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요 식을 요 위의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듀레이션 K, 듀레이션 A, 듀레이션 L 이러면서 듀레이션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변화분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그 식에서 다시 가가지고 요 델타 RK 요 분자에 있는 요 델타 RA, 델타 RL이 다 같다라고 보자. 금리 변화는 그 조금씩 변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은행 이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자체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금리 변화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0으로 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놔도 무리가 없다고. 델타 R이 모두 같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을 18-11식을. 그러면은 그 18-11식은 의미가 뭐예요? 요거 여기서 DK 프라임 K는 자본 금액이고 DK 프라임이 자본의 뭐예요? 듀레이션이죠. 그런데 대차대조표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A, 여기에 L, K가 있습니다. K가 그 자체로 무슨 현금 흐름이 있어요. 현금 흐름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 대체대조표 등식에 따라서 A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대출에 이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만기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L도 그 고객들이 그 이자를 매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만기가 돼서 그냥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만기가 1년인 사람도 있고 2년인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와 L은 현금 흐름이 있는데 K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 식을 보면은 현금 흐름이 없는 K도 그 듀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 뭐에 의해서? A의 듀레이션과 대출의 듀레이션과
예금의 듀레이션을 통해서 그 요식이 성립되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요거 그 대출의 듀레이션과 여기 예금의 듀레이션을 통해서 요 DK 프라임 K를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거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델타 R만 곱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자기 자본 가치 변화분을 측정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그 뭐예요? 은행 가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행의 가치는 은행의 자기 자본 가치로 보통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의 자기 자본 가치는 바로 금리 변화분에 따른 요 듀레이션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자기 자본은 현금 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대출의 듀레이션과 예금의 듀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알겠죠? 만약에 나는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델타 K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델타 R은 제로가 아니죠? 그죠? K도 제로가 아니죠? 그럼 결국 요걸 제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DK 프라임. 그럼 요게 제로가 되려면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 식이 성립되면은 DK 프라임이 제로가 되고 은행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은행의 자기 자본 가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듀레이션의 이용해서 그 듀레이션 대응 전략 그거 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의 듀레이션 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그 은행 가치 변화분을 측정하는 거는 뭘 한다고 그랬죠? 자기 자본 가치의 듀레이션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듀레이션과 관련된 그 식 하나 외우두라는 거 그걸 쓴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듀레이션 갭이라는 게 있어요. 듀레이션 갭. 그게 뭐냐? 이제 봅시다. 듀레이션 갭, 은행의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요. A분의 L을 W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보통 저기 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자본 구조 이론에서는 우리 부채 비율을 주로 레버리지를 이걸로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S 플러스 B분의 B, 즉 V분의 B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A분의 L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A분의 L. 그죠? 이거를 W로 놓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때 DK 프라임의 1-W는 이렇게 구할 수 있대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A분의 L이다. A분의 여기서 DK 프라임 K를 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요 DK 프라임의 K로 일단 써요. 그러면은 K는 여기서 요게 1-W 요게 여기서 K 아니에요? 그죠? 왜 그게 K로 바뀌었냐면은 일단 이거를 양변을 요거를 A로 나눠 A로 그러면 이쪽이 이제 A분의 K가 되겠죠. 이쪽이 이건 지우고 이게 요걸 A로 나눠요. A분의 W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A의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L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1 마이너스 W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1 마이너스 W는 요거를 그 A로 나눈 겁니다. A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식을 나타내는 요거를 A로 나눠줘 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마우스로 안 보일 테니까 요거를 A로 나누면은 요 D A 프라임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를 A로 나누면 A분의 W 아닙니까? 그러면은 A분의 W면은 이게 A분의 L이잖아요. A분의 L을 W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식을 구해요. 요 식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 18-11식을 양변을 A로 나눠주란 말이에요. A로. 그러면은 요때에 요 부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전체, 그러니까 왼쪽 식, 이 식 전체, 이 식 전체가 바로 저번에 듀레이션 갭이래요. DK는 알겠는데, 이건 DK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건 알겠는데 1-W 때문에 갭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1-W가 무슨 의미였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랬을 때 A과 L이 있고 K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A에서 L을 뺀 게 되잖아요. 요 분자가. 그래서 요거를 듀레이션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R, S, A가 이만큼이고 R, S, L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걸 뺀 걸 갭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만큼, 요 부분. 그와 마찬가지로 그 구조랑 똑같아요. 요만큼이 이 전체에서 요거를 뺀 요만큼이 갭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듀레이션 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 갭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가치 변화를 측정할 때는 델타 K인데, 그게 델타 K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델타 R에다가 요거를 곱해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듀레이션 갭. 그러니까 듀레이션 갭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A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A. 그러니까 총 자산을 기준으로 표준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A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8-14에서는 A가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듀레이션 전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런 가치 변화분을 이제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듀레이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본 듀레이션은 결국 자산 듀레이션과 부채 듀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은 DK 또는 DK 프라임 또는 DK 갭, 듀레이션 갭을 다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야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만약에 그 DK가 음수가 된다면 이제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그 가치가 증가하게 돼요. 자기 자본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DK를 증가시켜야 되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DK를 증가시켜야 자기 자본 가치가 증가하죠. 역관계 있으니까. 불확실하면 이걸 제로로 놔라 이랬는데 DK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산과 부채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야 돼요.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DK 자체에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아니니까 DA와 DL의 현금 흐름을 조절해 가지고 DK를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만 봅시다.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DK를 감소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DK를 감소시키려면은 DA를 감소시키고 DL은 증가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28-11에서 요게 줄어들고 요게 늘어나면은 DK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로 DA를 감소시키고 DL을 늘리는 방법이 뭐냐? DA는 만기, 듀레이션은 만기, 금리, 또 만기 전 현금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짧게 만들려면은 일단 장기 대출을 단기 대출로 바꾸고,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왜냐면은 시장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 하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해야 현재 가치를 산출할 때, 듀레이션을 산출할 때 시장 금리가 높아져서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금 유입을 빠르게 하려면은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분할 상환을 하란 말이에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하면은 그 만기 이전에 현금 흐름이 많아져 가지고 듀레이션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다음에 L을 길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금의 듀레이션을 늘리려면은 장기성 예금을 금리를 높여주고, 그래서 고객들이 1년짜리 와서 예금을 들려고 봤더니 2년짜리 금리가 훨씬 높더라. 그럼 2년짜리로 들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기를 길게 유도하고, 그 고정금리를 유도하고, 만기 전 이자 지급보다는 원리금 만기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반대죠. 그런 방식으로 대출과 예금을 운영을 하면은 그 듀레이션을 조절할 수가 있다. 예제 18-8을 보세요. 가나은행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100이에요. 현금은 듀레이션이 얼마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상업대출은 400, 주택대출은 500인데 상업대출은 듀레이션이 1.25년이고 주택대출은 듀레이션이 7년이랍니다. 정기예금은 1년짜리가 600이고 CD가 300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건 5년짜리랍니다. 그 자본이 100이래요. 이럴 때에 금리가 2% 상승하면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2% 한꺼번에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2%를 상승한다고 하면은 은행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해봐라. 그리고 변화 후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은, 우리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개별 항목의 가치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요. 다. 그래서 은행 채권 가치 변화분을 측정할 때 델타 R, D 프라임 채권 가격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업대출은 해보니까 마이너스 10, 부채가 상업대출은 이만큼 10만큼 감소하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대출은 감소하겠죠. 대출의 가치가 감소하겠죠. 주택대출은 마이너스 70, 그래서 두 개가 마이너스 80 감소를 해요. 예금이 감소하는 거, 예금의 가치가 감소하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대출의 가치가 감소하는 거는 슬픈 일이지만 이거는 부채니까. 그래서 정기예금 감소하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12고 CD 감소하는 거 마이너스 30이래요. 그래서 부채 가치는 마이너스 42만큼 감소했대. 자기 자본 가치는 그러니까 38만큼 감소한 거죠. 자산은 80만큼 감소했는데 부채가 42만큼 감소했으니까 그래도 좀 낫다. 38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자기 자본 가치 100에서 38만큼 감소했으니까 자기 자본 가치는 62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항목별로 다 구해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면은 자본이 62가 되면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항목 하나하나마다 다 하는 거고, 그러지 말고 자본의 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직접 그냥 금리 변화를 통해서 은행 자기자본 가치 변화를 측정해 보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에 자산의 듀레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현금이 100이고 상업대출 400이고 또 주택대출 5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1000 중에 100, 400, 500이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듀레이션이 0이고 요건 1.25년이고 요건 7년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자산의 평균 듀레이션이 4년이 돼요. 부채의 듀레이션은 그 정기예금과 CD 두 개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0 중에 600이 정기예금이고 900 중에 300이 CD니까 이렇게 해서 3분의 7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본의 수정 듀레이션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4년과 3분의 7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자본 수정 듀레이션은 19년이 돼요. 그러면은 델타 K는 델타 R DK 프라임 K, 그러니까 델타 R은 2%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2%고 듀레이션이 19고 그 K가 100이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화 후 자기 자본 가치는 100에서 38 빼서 62가 되겠죠. 62가. 똑같죠. 항목별로 다 구하나. 이번에는 자본의 듀레이션 갭을 이용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듀레이션을 이용한 거고, 이제 듀레이션 갭을 이용해 보자. 이게 듀레이션 갭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니까 레버리지를 감안해서 구해보니까 1.9가 나오고, 1.9에 맞춰서 이때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총 자산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 자산액 1000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38이 돼서 역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 결과는 똑같게 나온다. 그거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Value at Risk, 바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JP 모건인가? JP 모건의 이제 그 CEO가 그 사람 이름이 데니스 웨더스톤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항상 주식시장 마감 전에, 금융시장이 마감하기 전에 15분 전에 자기한테 얼만큼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 보고서를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어떻게 내냐? 그 위험을 측정하는 식이 단위가 표준 편차도 있고 베타도 있고 듀레이션도 있고 옵션 같은 경우는 델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거 표준 편차 델타 이게 다 측정 단위가 달라요. 그런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금융자산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대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주식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그 측정을 해서 그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얼마냐? 근데 베타는 얼마고 델타는 얼마고 듀레이션은 얼마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금액으로 말해달라, 이런 거죠. 금액으로 그 측정을 해서 알려달라. 이래서 가지고 이제 그 value at risk 바가 이제 등장이 됐는데, 모두 다 금액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뭐와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가 EVA 경제적 부가가치 공부한 적 있죠. 그때 EVA도 그 노페트에서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본 비용은 금액으로 측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본 비용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을 금액으로 측정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신뢰 수준 95%, 그거는 이제 허용 수준 5%, 뭐 유의도 5%라고 하죠. 그때 일일 기준으로 바가 3억 원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일 기준이니까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3억보다 클 확률이 5%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클 확률이. 우리가 하루에 3억 이상의 그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5%다. 3억 이하에서 발생할 확률이 95%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5%니까 20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일 정도는 20일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손실액이 3억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측정 단위를 금액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길면은 바가 커지고 99%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바가 또 커져요. A랑과 비교하면 이러하다. 뭐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그 바를 측정한 예를 한번 보면은 10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데 300일간의 일별 수익률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이 0.3%고 표준표지가 2.6%래요. 이로부터 95%의 신뢰 수준으로 일일 바를 구해봐라. 그리고 관찰된 일별 수익률 중에서 낮은 순서부터 나열했을 때 15번째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니까 300일 중에서 그 5%에 해당하는 거래요. 15번째라는 게. 그래서 하위 5%에 해당하는 15번째가 바로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이 수익률을 얻는다면은 그 내 보유 자산의 가치가 100억이 96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96억에서 그 4억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때 바가 4억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실제 분포에서 바를 구하는 거고, 그 이제 모수가 있는 그 분포에서 바를 구하는 건 좀 이따 하도록 할 겁니다. 신뢰 수준이 JP 모건에서는 95%의 신뢰 수준과 1일 보유 기간을 이용을 했는데, 국제결제은행, 은행들의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어느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거는 99%의 신뢰도에다가 10일간의 보유 기간을 적용해서 산출한 바에다가 승수 3을 곱한 금액을 최소 요구 자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소 자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JP모건은 이제 투자 회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단위로 하고, 또 조금 더 표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BIS에서는 그 99%라는 게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또 10일 기간에다가 또 곱하기 3까지 해서 그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준을 하는 거죠. 보유 기간을 늘릴 때는 그냥 곱하기 루트 t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절대 손실과 그 평균 기준 바가 있는데, 절대 손실 바는 내 현재 돈을 기준으로 얼마큼의 손실을 볼 수 있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 기준 바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다. 그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얼마큼 까였냐.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평균 기준 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바는 그 실제 분포에서 아까 구한 그 예제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비모수적 방법인데, 모수적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정기 분포를 이용해서. 그럴 때는 절대 손실 바를 이렇게 구하고 평균 기준 바를 이렇게 구하는데, W는 뭐 투자 금액이고, 알파는 그 뭡니까 이 유의도에 맞춘 신뢰도나 또는 유의도에 맞춘 그 표준 편차 배수 1.65, 1.96, 2.43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해 보면은 그 예제를 가지고 해서 구한 걸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요 바는
듀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또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ALM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수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